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카메라와 렌즈 한 개씩만 가지고 나가자. 더 많은 제약이 더 왕성한 사진을 만들어낸다. 평생을 50mm 단렌즈로 흑백 필름만을 사용하고 플래시를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자연광만을 이용해 트리밍 없는 사진을 추구해온 바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했던 말이죠. 평생을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했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이 시대에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라이카인데요.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어떤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고 사진을 입문하게 되냐면, 입문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1931년도에 아르에 메티그라피크, 쓰도 못하겠네. 요 잡지에서 마틴 문카치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바로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 사진이 뭐냐, 탕가니카 호수의 새소년이 바닷가에 막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이요. 이 사진을 보고 앙리는 충격에 빠지죠. 와, 기쁨과 희열과 최고의 그 어떤 그 순간의 모습을 캡처하고 박제해 둔 듯한 느낌의 전율이 오르죠. 그래서 그는 그 사진을 보고 나중에 그가 했던 말이, 나는 이 사진한테 평생을 갚지 못하는 어떤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지면서 사진을 입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을 박제해 놓은 듯한 느낌의 그 사진을 자기도 결정적 순간이라는 어떤 큰 테마 아래 사진 활동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미, 뛰어난 의제나치 초현실주의 작가 만레이의 사진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탕가니카 호수의 새소년, 이 작품을 보고 심취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바로 1931년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이카를 이제 앙리가 구매를 하죠. 올해 가을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르나 카메라죠, 마르나 카메라를 전시를 해놨는데, 그 카메라를 직접 사용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촬영도 하고 뭐 스페인에서도 촬영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진들을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쓰던 카메라 M3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카 바르낙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이제 바르낙 카메라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앙리 까르띠에가 쓴 거는 아니면 요거 바르낙 모델입니다. 요게 바로 3F 모델인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요게 이제 M3가 1953년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1930년대 때부터 이 바르낙 시리즈로 쭉 이제 디벨로핑 됐다가 53년도에 드디어 단점을 보완한 것들이 이제 M3가 나옵니다. 무엇이 제일 큰 변화점이었냐면 바로 뷰파인더에 대한 뭐였어요. 뷰파인더가 어마무시하게 바뀌죠. 지금 카메라를 쓰던 것들을 보다가 이 카메라를 보게 되면 이 뷰파인더의 그 배율이 0.92 배율인데 뭐 시원시원하다는 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뷰파인더는 굉장히 작았어요. 한쪽은 초점을 맞추는 이중 합치고 한쪽은 뷰파인더예요. 간신히 보여요. 외장 뷰파인더입니다. 이게 50mm.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달아서 뷰파인더를 좀 시원시원하게 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게 따로 별도로 있다라는 거. 이 자체적으로는 뷰파인더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짐으로써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 RF 카메라 이 M3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걸 따라갈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RF 시장은 여기서 포기하고 우리는 SLR 시장을 파자. 그래서 SLR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M3의 등장이었던 거죠.
자, 외관을 볼게요. 뭐 불편한 점도 아직까지도 많아 보여요. 사실 요즘 카메라에 비하면 불편한 게 너무나 많죠. 이 와인딩 방식이, 이거는 와인딩하고 누르는 거죠. 이걸 싱글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한 번에 와인딩을 하는 게 싱글 스트로크이고, 두 번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거는 싱글 스트로크이고요. 더블 스트로크는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두 번 했다가 누르는. 시리얼 넘버 91만 9251번부터 이 싱글 스트로크로 바뀌고요. 그저 이전에는 이제 더블 스트로크였다.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싱글 스트로크를 선호하고요. 뭐 더블 스트로크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뭐 개인 차니까요. 일본 제품의 SLR 카메라에서 와인딩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정교한다는 느낌도 있겠지만은 이만큼 정교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느낌이 정교합니다. 필름 장착과 로딩 방식이 굉장히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필름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하판을 뜯어내야 돼요. 우리 지금 SLR 카메라 보면 여기를 열잖아요. 열고 넣고, 이것도 어려워하는 분도 있겠지만 열고 넣고 하는데, 이거는 더더욱 어려워. 왜? 이 밑에 하판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면 스풀이 하나 있습니다. 뭐 친절하게 어떻게 껴라 라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다행히도 요대로 해서 껴서 넣어서 이제 하는 거는 뭐 한두 번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 시대 사람들도 다 해왔으니까요. 좀 불편한 점은 있다. 필름 카운터는 M2하고 다르게, 이 M2는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내가 손으로 해야 돼요. 제로로 만들어야지. 0을 카운트를 0으로. 하지만 이거는 하판을 열었다 닫으면은 리셋이 되는 거죠. 요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M3를 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거 손으로 하는 거 저는 손톱이 약해서 그런지 맨날 깨져요. 그리고 필름을 장전했으면 와인딩을 해서 누르고, 이제 뭐 렌즈는 천차만별이니까요. M 마운트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M3는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50mm 이상을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50mm 표준 화각.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50mm 표준 화각을 쓰려면 이만큼 좋은 카메라는 없다. 근데 만약에 35mm를 주력으로 쓴다, 화각을 좀 더 와이드한 화각이죠. 35mm 화각을 쓴다 그러면 아쉽지만 M2, 이 기계식 바디에서는 이제 M2 모델을 이제 쓰는 걸 추천드리겠다. 50mm를 쓰겠다 그러면 M3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게감은 좀 있어요. 무게감은 좀 있고요. 이 M3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타이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렌즈 뺐다 꼈다 할 때 누르고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여기에 보면 가드가 있어 갖고 함부로 이렇게 누르지 못하게 가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신경 썼고요. 다 찍은 필름을 이제 리와인딩 할 때는 이 리와인딩 레버를 돌려서 이걸 들어서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도 느려. 이거 돌리는 거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막 계속 돌려야 되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셔터 스피드인데요. 셔터 스피드는 B셔터, 그 다음에 1초, 2초, 4초, 원 스텝씩 올라갑니다. 15초, 30초. 그 다음에 동조 셔터가 플래시 동조 셔터가 50분의 1초라는 점. 그 다음에 60초, 125, 250, 언제까지 있냐? 1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다. 자, 그럼 이 카메라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장점은 미러가 없기 때문에 미러 쇼크가 당연히 없겠죠. 미러 쇼크가 없다 보니까 저속 셔터 스피드에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포커스 잡는 연습도 했지만 저속 셔터 스피드에서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나를 굉장히 연구를 했다고 해요.
플래시 사용을 하지 않았던 작가이기 때문에 이 4분의 1초까지는 버틴 그런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분의 1초 표준화를 썼을 때는 50분의 1초보다 늘어지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흔들린다고 해서 그게 나쁜 사진이냐, 그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출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쁜 사진이냐, 그것도 말할 수 없고요. 로버트 카파가 그 노르망디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아니면 그 사진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시대의 그 현장에서의 그 현장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와서도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처럼, 꼭 뭐 흔들렸기 때문에 또는 노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진이 별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M3의 단점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50mm 이하라든지 이거는 뷰파인더가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제일 큰 단점, 초보자들에게 가장 큰 단점이 뭐겠습니까? 노출계가 없다. 노출계가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외장 노출계 따로 별도로 갖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내출계를 쓰든 뭐 요즘은 폰추계를 쓸 수 있던 이런 노출계들을 갖고 다녀야 돼요. 요즘은 되게 작은 이런 거 이제 중국산인데요.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아. 여기에 체크하고 다니면 돼요. 딱 달고 다니면 되는 거야. 별도의 노출계를 써야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중고를 구입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뷰파인더 내에 뭐 발삼이라든지 더러운 거라든지 색깔이 뭐 변했다든지 먼지가 뿌옇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갈아야 돼요. 갈아야 되다 보면 뭐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깨지니까 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뷰파인더가 깨끗한 거를 찾는 것. 볼커나이트가 바로 이런 가죽 상태인데요. 오리지널 볼커나이트가 잘 되어 있는지, 외관에 뭐 찍힘이라든지 뭐 찍힘 저도 군데군데 있긴 해요. 워낙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베스트셀러였죠. 전 세계 22만 6천여 대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당시로서는 최고의 카메라였다. 인기 있는 웬만한 사진 작가들은 다 이걸 들고 다녔다. 알프레드 아이젠슈타트, 물론 보도 사진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사진 소형 카메라를 찍었고요. 세바스티앙 살가도, 앙리 까르띠에-브레송, 랄프 깁슨, 유진 스미스 등이 이 카메라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 제가 배울 때 당시만 해도 이 라이카는 주얼리의 개념이었어요. 저한테는 예전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갖는 것처럼, 뭐 학생이었을 때는 쳐다도 보지 못했던 그런 카메라였는데, 왜냐면 렌즈가 너무 뭐 어마무시했으니까. 바디는 어떻게 지운다 해도 뭐 렌즈를 뭐 손에 못 놓을까봐 생각도 안 했던 카메라인데, 이제 뒤늦게 이거를 구매한 지 1년 좀 넘었나? 뭐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쭉 써보니까 왜 라이카 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바르나게 들어가 있는 이것도 엘마 렌즈고요. 엘마 렌즈도 쓰고, 그 다음에 침동식 주미크론 쓰고 있어요. 이것도 비교적 저렴한, 뭐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서 이것도 쓰고 있고요. 주미크론 렌즈. 보이그랜드사에서 나오는 렌즈도 35mm 화각을 또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서없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주름 잡았던 사진가들이 썼던 카메라를 내가 써봄으로써 또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쾌감도 있고요. 그걸 한번 과거에 그 사람들이 느꼈을 만한 그 감정을 내가 이 손맛을 느껴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뭐 좀 만족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5mm 중에서는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좋지만 딱 한 대의 35mm 카메라를 선택해라라고 하면은 이 M바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필름 바디 중에서는 뭐 저는 M6도 안 써봤고요. 아직까지 MP도 안 써봤습니다. 앞으로 쓰겠지만 M3와 이 바르나 은근히 괜찮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바르나 카메라가 너무 괜찮아. 특히 이 엘마 렌즈의 조합, 엘마와 바르나 카메라의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흡족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별로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불과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M3도 엄청나게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다. 이제 제가 찍은 사진 몇 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